선진그룹 본사 44층 전략기획실의 불빛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꺼지지 않았다. 수많은 파티션 중 가장 구석진 자리 신지원 대리의 모니터에서만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마른 세수를 하며 뻐근한 목을 돌렸다. 지독한 가난은 그녀에게서 평범한 저녁을 앗아갔고 대신 끝없는 야근과 희미한 기회를 던져주었다. 지원은 선진그룹의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실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지방대 출신, 가진 것 없는 배경.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숫자에 대한 천재적인 감각과 집요함 뿐이었다. 지금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선진건설,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의 4분기 자금 흐름 보고서였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했다. 모든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이익률은 기대치를 상회했다. 하지만 지원은 일주일 전부터 이 완벽함 속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최고급 원단에 낀 아주 작은 보풀과도 같았다. 무시할 수도 있지만 한번 눈에 띈 이상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이질감이었다. 그녀는 서버의 가장 깊은 곳, 일반 재무팀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로우 데이터 로그 파일을 열었다. 수백만 줄의 코드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지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특정 시간대에 집중했다. 매주 금요일 새벽 3시 17분. 정확히 그 시간에 기타 운영 비용 항목에서 아주 적은 금액이 하지만 꾸준히 특정 자회사로 이체되고 있었다. 그 자회사의 이름은 에테르노 홀딩스였다. 서류상으로는 유망한 신기술에 투자하는 페이퍼 컴퍼니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원이 며칠 밤을 새워 파헤친 결과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은 단 한 곳으로 귀결되었다. 이미 파산 처리된 10년 전에 실패한 프로젝트와 연결된 휴면 계좌였다. 가슴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지원은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너무나 정교하고 대담하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의 접근 권한과 시스템 조작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룹 내에서도 손에 꼽혔다. 그리고 이 자금 이체를 최종 승인한 가상 서명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선진그룹의 황태자 강민혁 전무. 그는 현 강태준 총재의 유일한 조카이자 가장 유력한 후계자 후보였다. 겉으로는 유능하고 사교적이었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쉬쉬하곤 했다. 지원은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관련 파일들을 암호화된 개인 USB에 백업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을 공개하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재벌가의 폭풍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적인 정의감이 그리고 숫자에 대한 집착이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강민혁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가 그의 다부진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하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숙부 강태준 총재에 대한 복수였다. 그의 아버지는 강 총재의 동생이었지만 너무 무르고 감성적이라는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밀려났다. 결국 무리한 사업 추진 끝에 막대한 빚을 지고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민혁은 그 모든 것이 강 총재의 냉혹한 계략이었다고 믿었다. 그는 숙부가 가장 아끼는 선진건설을 무너뜨려 그가 느꼈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생각이었다. 전무님, 비서의 조용한 호출에 민혁이 돌아섰다. 감사팀에서 내부 접속 기록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민혁은 별일 아니라는 듯 서류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에테르노 홀딩스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누군가 자신의 꼬리를 밟았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이 로그에 접근한 직원을 찾아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로움 대신 살기가 어렸다. 재벌가의 복수극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자신의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부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직 그 방해자가 44층 구석자리의 가난한 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다. 한편 선진그룹의 정점 70층 펜트하우스 오피스에는 강태준 총재가 앉아 있었다. 얼음 장벽이라 불리는 사나이,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그룹 전체의 현금 흐름과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이미 선진건설의 미세한 자금 누수를 알고 있었다. 금액은 미미했지만 그 패턴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도 짐작하고 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그는 반항적인 조카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음을 알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태주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배신과 음모의 신물이 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냉혹해졌다. 그는 아직 신지원이라는 변수를 알지 못했다. 가난하지만 비범한 재능을 가진 한 여직원이 자신이 쳐놓은 거대한 체스판의 가장 중요한 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USB는 그녀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지원은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듯한 편집증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보고서를 작성하며 어젯밤의 발견을 무시하려 했다. 그저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다고, 자신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모니터 속 숫자들이 그녀에게 진실을 속삭였다. 너는 진실을 알고 있다. 오후가 되자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감사팀 소속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혹은 동정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신지원 씨, 맞으십니까?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였다. 그룹 보안 규정 위반 혐의로 잠시 저희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분명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아무것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한 명이 그녀의 책상 위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자세한 이야기는 감사실에서 듣겠습니다. 지원이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44층 사무실을 가로지르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거대한 재벌가의 복수극에 휘말린 위험한 비밀을 가진 용의자가 되어 있었다. 감사실은 차갑고 적막했다. 지원은 취조실을 연상시키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민혁 전무가 직접 들어왔다. 그는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신지원 씨라고 했나. 민혁이 그녀의 이력서가 담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지방대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배경. 그런데도 용케 전략기획실까지 기어들어 왔군. 재능이 좀 있나 보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전무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두려웠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어젯밤 자신이 발견한 범죄의 주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모른다고? 좋아, 내가 알려주지. 넌 네가 접근해서는 안 될 파일에 접근했어. 에테르노 홀딩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할 셈인가?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건 지원이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민혁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네가 뭘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그걸 봤다는 사실이지. 그는 지원에게 바짝 다가와 속삭였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분수를 모른다는 거야. 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판에 끼어들었어. 민혁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보안팀, 들어와. 잠시 후 감사팀 직원들이 다시 들어왔다. 민혁은 지원을 가리키며 명령했다. 이 여자가 회사 기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장 대기 발령 조치하고 모든 접근 권한을 차단해. 그리고 법무팀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라고 해. 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지원이 절박하게 외쳤다. 증거? 민혁이 비웃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 선진그룹 안에서는 넌 이제 끝났어, 신지원 씨. 네가 가진 보잘것없는 인생 전부를 바쳐도 우리 회사에 끼친 손해를 다 갚지 못할 테니까. 지원은 그대로 끌려나갔다. 그녀의 사물함은 이미 비워져 있었고 그녀의 사원증은 정지되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는 선진그룹 로비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일터였던 곳이 이제는 그녀를 집어삼키려 하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강민혁은 자신의 복수극을 위해 그녀를 완벽한 방패막이로 삼은 것이다. 가난하고 배경 없는 여직원 하나쯤은 이 거대한 재벌가에서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지원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숫자를 다루는 분석가였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팩트만을 쫓았다. 그리고 팩트는 그녀가 무고하다는 것이었고 강민혁이 범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고 동시에 거대한 악의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마지막 무기가 남아 있었다. 어젯밤 백업해둔 USB.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로비를 지나 저 높은 곳 70층의 총재실을 향했다. 강태준 총재, 얼음 장벽이라 불리는 남자. 그는 강민혁의 숙부이자 이 모든 복수극의 최종 목표물이었다. 지원은 결심했다. 이대로 쫓겨날 바에야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기로. 그녀는 강태준 총재를 만나야 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이 거대한 복수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고 어쩌면 이 냉정한 총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낡은 가방을 고쳐매고 거대한 빌딩의 정문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선진그룹의 거대한 유리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신지원은 차가운 도시의 소음 한가운데로 내던져졌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세계였던 44층은 이제 접근 불가능한 요새가 되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종이 한 장, 직무 정지 및 대기 발령 통보서뿐이었다. 로비의 보안 요원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강민혁 같은 사람에게 발각된다는 것은
단순한 질책이나 경고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즉각적인 제거를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묻은 아주 작은 얼룩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지원은 그 얼룩을 닦아내는 걸레로 선택된 것이었다. 같은 시각 강민혁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안팀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처리됐나? 보안팀장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무님. 신지원 대리는 완벽하게 격리 조치했습니다. 모든 접근 권한을 차단했고 개인 물품도 압수했습니다. 수고했네. 민혁이 손을 휘저어 그를 내보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는 저들 중 하나를 방금 짓밟았다.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이 났다. 감히 하찮은 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단순히 지원을 해고하는 것에서 그칠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다. 자신의 횡령 흔적을 덮을 완벽한 희생양, 그리고 더 나아가 경쟁사인 태아그룹과의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할 미끼. 그는 즉시 법무팀 직속에 자신의 사람에게 연락했다. 나 강민혁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신지원이라는 직원이 태아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증거는 만들어서라도 제출해. 그녀의 개인 PC, 모든 통신 기록을 이 잡듯이 뒤져. 아니, 뒤질 필요도 없지. 그냥 그렇게 보이게 만들면 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이건 스파이 행위다. 선진그룹의 근간을 흔드는 배신이라고 언론에 흘릴 준비도 해. 가난한 여직원, 돈에 눈이 멀어 회사를 배신하다. 뭐,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좋겠군. 이것이 강민혁이 설치한 덫이었다. 그는 지원이 자신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역이용했다. 지원을 횡령범이 아닌 스파이로 만들면 그녀가 발견한 에테르노 홀딩스 관련 자료는 모두 태아그룹에 넘기기 위한 위장 정보로 둔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말은 신빙성을 잃고 그녀 자신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터였다. 지원은 터덜터덜 자신의 좁고 축축한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방은 그녀의 절망적인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열어 회사 내부망에 접속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계정은 삭제된 후였다.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모니터에 뜬 몸이 건조한 메시지가 그녀를 조롱했다. 그때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동료들이었다. 하지만 위로의 메시지는 없었다. 지원 씨, 어떻게 된 거야? 너 정말 태아 쪽에 자료 넘긴 거야? 소문 다 났어. 네가 스파이라며? 우리가 알던 신지원이 맞나? 정말 실망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강민혁이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배신자, 스파이로 낙인 찍혔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그날 저녁 덫의 마지막 부분이 도착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원룸 문을 두드렸다. 그는 법원에서 온 집행관이었다. 신지원 씨 본인 맞으십니까? 그가 내민 것은 두꺼운 소송 서류 봉투였다. 선진그룹 법무팀에서 신지원 씨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500억 원입니다. 500억.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아니 몇 생을 거듭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이것은 소송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다. 강민혁은 그녀에게 회생의 기회조차 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를 빚더미에 깔려 죽게 만들어 감히 재벌가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 대가를 똑똑히 보여주려 한 것이다. 지원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직장, 동료, 평판, 그리고 이제 그녀의 미래까지. 그녀는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였다. 그가 만든 정교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다. 뉴스 속보가 TV 화면을 채웠다. 선진그룹 내부 기밀 유출한 여직원 적발, 경쟁사 태아그룹 연루 의혹. 그녀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지방대 출신 전략기획실 대리라는 설명은 명백히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선진그룹의 배신자이자 500억짜리 소송에 걸린 범죄자가 되었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졸라왔다. 이대로 포기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가방 속에 숨겨둔 USB가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그녀의 무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였다. 강민혁이 그녀를 스파이로 몰아간 순간 그 USB에 담긴 에테르노 홀딩스의 횡령 자료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스파이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한 동기 그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였다. 지원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에 떨던 눈동자에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서렸다. 그녀는 잃을 것이 없었다. 강민혁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면 그녀는 그 벼랑 끝에서 기꺼이 뛰어내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단, 혼자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70층 총재실. 강태준 총재는 비서실장에게서 올라온 보고를 받고 있었다. 신지원 대리, 기밀 유출 혐의로 직무 정지 및 고소 조치. 보고서에는 태아그룹과의 연관성이 짙게 배어 있었다. 강태준은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태아그룹이라. 그가 낮게 읊조렸다. 민혁이가 일을 너무 깔끔하게 처리했군. 비서실장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너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을 의심했다. 조카가 자신의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신지원이라는 여직원은 그 계획에 휘말린 불운한 희생양이거나 혹은 자신이 예상치 못한 변수일 터였다. 그는 조용히 명령했다. 법무팀의 조치대로 진행해. 하지만 그 여직원 신지원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따로 보고하도록.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덫을 놓은 사냥꾼 강민혁이 먹잇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 먹잇감이 죽기 직전에 어떤 발악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선진그룹의 안정뿐이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열어 선진그룹의 조직도를 띄웠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 곳, 가장 높은 곳에 머물렀다. 강태준 총재. 강민혁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면 그 벼랑 너머에는 더 높은 하늘이 있었다. 그녀는 그 하늘에 닿아야 했다. 이 모든 덫을 뚫고 가장 위험한 존재에게로 그녀는 결심했다. 이 USB를 들고 얼음 장벽이라 불리는 그 남자를 직접 만나러 가기로. 덫은 놓였지만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절망의 무게는 500억이라는 숫자로 구체화되어 신지원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선진그룹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빚더미에 앉은 범죄자였고 거대한 시스템이 뱉어낸 이물질이었다. 강민혁은 그녀가 감히 반격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때로 고양이의 목을 물어뜯을 마지막 힘을 낸다는 사실을.
지원은 꼬박 하루를 굶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뱃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이 음식을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은 야근을 견디며 분석했던 모든 자료를 떠올렸다. 그녀가 분석한 것은 재무제표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생태계, 그 정점에 있는 포식자들의 습관까지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강태준 총재였다. 얼음 장벽. 그는 철저하게 정해진 규칙과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남자였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효율과 논리만을 신봉했다. 지원은 그 논리를 파고들어야 했다. 그녀는 선진그룹 본사 건너편에 허름한 카페 2층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가 가진 마지막 현금을 털어 산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는 빌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강태준 총재는 정확히 오전 7시 55분에 지하 6층 전용 주차장에 도착했다. 거기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70층 집무실로 직행했다.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3분 15초였다. 문제는 그 엘리베이터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최고 등급의 보안 카드가 없으면 로비에서조차 막힐 터였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시선이 지하 1층 직원 식당과 연결된 물류 하역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유일하게 보안이 느슨한 곳이자 모든 층의 서비스 동선과 연결되는 동맥이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지원은 짙은 회색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하역장 근처의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식자재 납품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혼란을 틈타 그녀는 재빨리 건물 내부로 스며들었다. 청소 카트 보관실에 숨어 몇 시간을 보낸 그녀는 오전 7시 40분 정확한 타이밍에 지하 6층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택했다. 지하 6층은 고요했다. 최고급 세단 몇 대만이 차가운 조명 아래 먼지 하나 없이 빛나고 있었다. 지원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전용 엘리베이터 홀로 향하는 복도의 소화전 뒤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손에는 암호화된 USB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정확히 7시 54분. 묵직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마이바흐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문이 열리고 강태준 총재가 내렸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김 비서가 따라붙었다. 태준은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다. 그의 차가운 아우라가 주차장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김 비서가 엘리베이터에 카드를 대는 순간 지원은 숨을 멈췄다. 지금이다. 총재님. 지원은 소화전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날카롭게 주차장을 갈랐다. 김 비서가 본능적으로 태준의 앞을 막아섰고 경호원들이 달려들 준비를 했다. 하지만 지원은 그들보다 빨랐다. 그녀는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몸을 던져 넣었다. 무슨 짓인가? 김 비서가 소리치며 그녀를 끌어내려 했지만 지원은 엘리베이터 안쪽 벽에 등을 붙이고 버텼다.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 예상치 못한 침입자를 마치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듯 차갑게 응시했다. 내보내. 태준이 낮게 명령했다. 김 비서가 지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바로 그때 지원이 외쳤다. 60초, 아니 30초만 주십시오. 저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스파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그는 김 비서를 향해 손짓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엘리베이터 문은 닫힌 채 1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말해. 단 한마디. 얼음 같은 목소리였다. 지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준비한 말을 쏟아냈다. 그녀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석가로서 보고를 시작했다. 저는 4분기 선진건설 자금 흐름을 분석하던 중
에테르노 홀딩스로 유출되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새벽 3시 17분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닌 명백한 횡령입니다. 태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김 비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에테르노 홀딩스는 그들만 아는 이름이었다. 제가 그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강민혁 전무는 저를 태아그룹 스파이로 몰아 500억 원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완벽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원은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총재님, 저는 총재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거래하러 왔습니다. 강 전무가 총재님의 제국을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그 진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땀에 젖은 손에서 USB를 꺼내 들었다. 여기 지난 5년간의 모든 횡령 기록과 그 자금이 강 전무의 복수 계획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지원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분노와 진실을 향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과 거래를 시도한 사람은 없었다. 태준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지원이 망설이자 그가 다시 한번 손짓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USB를 건넸다. 태준은 그것을 받아보지도 않고 즉시 김 비서에게 넘겼다. 철저히 분석해. 총재님, 하지만 김 비서가 당황해서 말했다. 보안 규정상 검증되지 않은 USB는 분석하라고 했다. 태준의 목소리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렸다. 그는 다시 지원을 바라보았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군. 이미 500억짜리 소송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태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비웃음인지 혹은 흥미인지 모를 미세한 선이 그어졌다. 그는 엘리베이터 70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김 비서. 태준이 앞만 보며 말했다. 로비에 대기 중인 보안팀에게 저 여자를 자료 보관실로 안내하라고 해. 네, 총재님, 자료 보관실 말씀이십니까? 김 비서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래, 내일부터 저 여자 책상은 거기다. 70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연락을 받고 대기하던 보안팀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지원을 보자마자 달려들려 했다. 손대지 마. 김 비서가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따라오시죠, 신지원 씨. 총재님의 명령입니다. 지원은 어리둥절한 채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이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의 집무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원은 자신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500억의 소송에서 벗어나지도 스파이라는 누명을 벗지도 못했다.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자료 보관실이라는 정체불명의 장소로 유배되듯 끌려가게 된 것뿐이었다. 그녀의 목숨을 건 도박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선진그룹 본사 지하 4층. 그곳은 엘리베이터 버튼에도 존재하지 않는 층이었다. 오직 화물용 엘리베이터나 건물의 가장 구석진 비상계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곳, 바로 자료 보관실이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시베리아라고 불렀다. 한번 그곳으로 발령나면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잊힌다는 의미였다. 신지원은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그곳에 도착했다.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가 훅 끼쳐왔다. 끝도 없이 이어진 서고들 사이로 희미한 백열등 몇 개만이 빛을 밝혔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신지원 씨의 자리는 저기입니다. 김 비서가 가리킨 곳은 서고 가장 안쪽 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 하나였다. 총재님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곳의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이 신지원 씨의 업무입니다. 정리라니요? 지원이 되물었다. 이 모든 것을 말입니까? 그녀의 눈앞에는 수십 년간 쌓인 선진그룹의 아날로그 기록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컴퓨터는커녕 전화기조차 없는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이었다. 김 비서는 대답 대신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500억 소송은 아직 유효합니다. 스파이라는 혐의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신지원 씨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든 아니면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든 그건 신지원 씨에게 달렸습니다.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독한 울림을 남기며 지하 4층의 정막을 갈랐다. 지원은 홀로 남겨졌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답을 주지 않았다. 그는 더 거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버려진 과거의 더미 속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느냐고. 처음 며칠은 절망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회사의 배신자였고 이곳의 유일한 수감자였다. 하지만 지원은 포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가난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것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절망하는 대신 서고를 훑기 시작했다. 그녀는 분석가였다. 그녀의 본능이 이 무질서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으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10년, 20년 전의 재무 보고서, 프로젝트 기획안, 이사회 회의록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수백만 줄의 디지털 코드를 분석하던 그녀의 두뇌는 이제 수만 건의 아날로그 문서를 스캔하고 연결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그녀를 이곳에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방대한 자료는 오직 신지원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였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녀의 손에 낡은 바인더 하나가 잡혔다. SJ 미라지 프로젝트 15년 전의 기록이었다. 프로젝트 책임자의 이름은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강재혁. 강태준 총재의 유일한 남동생이자 강민혁 전무의 아버지. 선진그룹의 역사에서 그는 배신자 혹은 무능한 실패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무리한 신기술 투자를 감행하다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히고 회사 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감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지원은 강민혁의 복수극의 뿌리를 발견했음을 직감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아버지가 숙부인 강태준에 의해 억울하게 몰락했다고 믿고 있었다. 에테르노 홀딩스로 빼돌린 자금은 어쩌면 그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모으는 군자금일 터였다. 지원은 미라지 프로젝트의 모든 관련 서류를 끄집어냈다. 감사 보고서, 자금 이체 내역, 주주총회 특별 결의안.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강재혁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의 눈은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이상해. 그녀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자금 이체, 승인 서명. 몇몇 중요한 문서의 서명이 강재혁의 평소 필체와 미묘하게 달랐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횡령 자금이 빠져나간 날짜가 이상했다. 돈은 강재혁이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기 이후에 그가 접근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사라졌다. 지원은 밤을 새워가며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그녀는 여러 개의 감사 보고서를 시간순으로 재배열하고 당시 이사진들의 지분 변동 내역과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강재혁은 횡령범이 아니었다. 그는 희생양이었다. 당시 선진그룹은 강태준 현 총재와 그의 숙부, 즉
선대 회장의 동생들 간의 치열한 경영권 다툼에 휘말려 있었다. 강제역의 미라지 프로젝트는 그 다툼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반대파는 강제역의 야심찬 프로젝트를 고의로 방해하고 실패의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들은 강제역을 무너뜨려 강태준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강제역은 너무 무르고 이상주의적이어서 그들의 정교한 함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가 횡령범으로 몰렸을 때 당시 부회장이었던 강태준은 동생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다. 지원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동생의 몰락을 방관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 희생을 허용했는지도 몰랐다. 그는 반대파가 동생을 제거하도록 내버려 둔 뒤 그 혼란을 틈타 반대파마저 숙청하고 그룹의 완전한 지배권을 장악했다. 이것이 얼음장벽 강태준의 방식이었다. 그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나눈 형제조차 버릴 수 있는 남자였다. 이제 지원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강민혁은 이 진실을 알고 있거나 혹은 절반의 진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만을 알고 숙부에게 맹목적인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자신의 조카가 15년 전에 망령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이 서 있는 시베리아가 단순한 유배지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곳은 선진그룹의 판도라의 상자였고 강씨 일가의 원죄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강태준은 지원에게 이 상자를 열어보라고 보낸 것이다. 그녀의 분석 능력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도 그녀가 자신에게 유용한 말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다. 지원은 낡은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500억 소송에 떨던 가난한 대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복수극의 핵심,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과거의 진실을 손에 쥔 유일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하 4층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지만 신지원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낡은 책상은 이제 선진그룹에 숨겨진 역사를 해부하는 수술대가 되었고 그녀는 냉철한 집도이가 되어 15년 전의 비극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는 시베리아에서의 유배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시간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낡은 손목시계의 알람을 이용했고 빛 한 줄기 없는 곳에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눈을 감고 명상했다. 그녀의 모든 에너지는 오직 미라지 프로젝트와 에테르노 홀딩스를 연결하는 고리를 찾는 데 집중되었다. 열흘째 되던 날 굳게 닫혔던 강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지원은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려다 멈칫했다. 방문자는 뜻밖의 인물이었다. 단정한 슈트 차림의 김 비서였다. 그는 어둠 속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다가왔다. 신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지하의 적막함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두리번거리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매일 이곳에 출근하는 사람처럼 태연했다. 그의 손에는 종이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다. 총재님께서 업무 환경이 열악한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김 비서는 딱딱한 말투로 상자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고급 잉크펜 몇 자루, 두꺼운 업무용 노트, 수십 권, 그리고 눈이 피로하지 않은 고성능 LED 스탠드가 들어있었다. 지원은 말없이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컴퓨터도 전화도 아닌 가장 아날로그적인 도구들이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김 비서는 품 안에서 얇은 파일철 하나를 더 꺼냈다. 이것 역시 총재님의 지시입니다. 그가 건넨 것은 선진건설 3분기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 보고서였다.
지극히 평범하고 현재 전략기획실에서 다루고 있을 최신 자료였다. 이걸 왜 저에게 지원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총재님께서는 가끔 오래된 자료와 최신 자료를 비교하며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김 비서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신지원 씨는 분석가니까 먼지 쌓인 과거만 보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현재를 보는 것이 더 흥미로울 수도 있겠지요. 그 말은 마치 암호처럼 지원의 뇌리에 박혔다.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강철 문 밖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지원은 새로 받은 LED 스탠드를 켰다. 환한 빛이 그녀의 책상을 비추자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태주는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 시베리아는 그녀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 특히 강민혁에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격리시킨 무균실이었다. 그는 그녀의 분석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라지 프로젝트 서류와 방금 받은 해외 플랜트 수주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았다. 과거와 현재 두 개의 점이 그녀 앞에 놓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는 단순한 보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연결고리를 원했다. 지원은 노트 첫 장을 펼쳤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의 함정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얼음장벽 강태준 총재와 직접 대화하는 유일한 분석가였다. 이 낡은 종이와 잉크펜이 그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었다. 그녀는 15년 전 강제역의 필체 위조 방식과 현재 에테르노 홀딩스의 자금 세탁 방식에 사용된 회계 기법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두 사건 모두 동일한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는 흔적을 찾아냈다. 그녀는 또한 강민혁이 아버지의 실패한 미라지 프로젝트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가 현재 선진건설에서 추진 중인 해외 플랜트 사업 김 비서가 가져다준 자료에 고의적으로 차질을 빚게 만들어 15년 전 강제혁이 당했던 방식 그대로 강태준에게 실패라는 오명을 씌우려 한다는 것이 그녀의 결론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음 날 오후 어제와 같은 시각에 김 비서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다. 그는 지원이 책상 위에 올려둔 노트를 말없이 집어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처를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선진 바이오 관련 자료였다. 그것이 그들의 소통 방식이 되었다. 김 비서는 매일 한 번씩 시베리아를 찾았다. 그는 총재의 눈이자 귀였고 지원에게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는 전령이었다. 그는 차와 간단한 다과를 가져왔고 지원이 밤새 작성한 날카로운 분석 노트를 수거해 갔다. 지원의 보고서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혁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그가 매수하려는 이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약점을 추론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사용할 수 있는 다음 카드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녀의 분석은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15년 전 비극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강민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심리학적 프로파일링까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난한 대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제국의 숨겨진 전략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70층 총재실. 강태준은 김 비서가 가져온 지원의 노트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에는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미세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이 여자,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무서운 무기이거나 혹은 더 무서운 적이 되겠군. 어떻게 처리할까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태준은 노트를 덮었다. 그녀가 칼이라면 더 날카롭게 갈았어야지. 그는 지원의 분석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15년 전에 진실 자신이 동생을 외면했다는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그것을 비난하는 대신 철저히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강민혁을 무너뜨릴 방안을 제시했다. 강태준은 김 비서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지원의 분석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미끼였다. 다음 날 김 비서는 평소보다 더 두꺼운 파일철을 들고 지하 4층을 찾았다. 그가 내려놓은 것은 선진그룹 아폴로 인베스트먼트 MA 극비 계약서 사본이었다. 이는 강태준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총재님께서 이 프로젝트에 약간의 소음이 끼어들 것을 우려하십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말했다. 지원은 파일철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실전이었다. 강태희 소음이 강민혁 전무입니까? 김 비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강 전무는 이 계약이 실패해야만 총재님을 끌어내릴 명분이 생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지시든 할 겁니다. 지원은 계약서를 펼쳤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수사 조항들을 훑었다. 그녀는 즉시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다. 계약의 가장 취약한 고리, 법적 허점을 이용한 자금 조달 방식이었다. 강민혁이 공격하기에 가장 완벽한 약점이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파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아니, 이미 움직였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를 펼쳐 이 MA 계약이 강민혁의 복수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계약을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베리아의 유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에 선 지휘관이었다. 강민혁 전무는 초조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불순물이 끼어들었다. 신지원. 그 하찮은 대리는 짓밟렸어야 마땅했다. 500억 원의 소송과 스파이라는 낙인은 그녀가 평생을 감옥에서 썼거나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기에 충분한 무게였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졌다. 사라졌다고? 민혁이 자신의 보안팀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사람이 증발이라도 했단 말인가. 당장 위치를 파악해. 보안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그게 전무님 해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사팀 기록에는 지하 4층 자료 보관실로 발령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시베리아. 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곳은 숙부인 강태준이 살아있는 시체들을 유배 보내는 곳이었다. 그가 왜 신지원을 살려둔 거지? 단순한 변덕일까? 아니면 경고일까?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쥐어짰다. 그 여자애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숙부의 시선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지원이 강태준에게 15년 전의 진실을 혹은 에테르노 홀딩스의 횡령 증거를 넘기기 전에 숙부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극을 완성시킬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의 목표는 아폴로 인베스트먼트와의 MA 계약이었다. 이는 선진그룹의 명운을 건 거대한 국제 계약이자 강태준이 자신의 경영 철학을 집대성하여 추진하는 야심작이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선진은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며 향후 50년을 지배할 동력을 얻게 될 터였다. 하지만 민혁에게는 그것이 숙부를 끌어내릴 가장 완벽한 표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내부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계약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신지원이 지하 4층에서 발견했던 것과 동일한 약점을 찾아냈다. 바로 복잡한 국제법과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아슬아슬한 자금 조달 구조였다. 이거였군. 민혁은 서류를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얼기설기 엮인 썩은 동아줄이야. 그는 이 약점을 이용해
강태준이 쌓아올린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포섭해둔 아폴로 인베스트먼트 내부의 정보원에게 접촉했. 동시에 해외의 악명 높은 경제 저널리스트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흘렸다. 그 자료는 교묘하게 조작되었다. 민혁은 선진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졌으며 MA 자금 조달 계획에 심각한 법적 결함이 있다는 내용의 가짜 데이터를 유포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을 내부 기밀 유출로 위장했다. 마치 과거 신지원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스파이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처럼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계약이 파기되면 그 책임은 최고 경영자인 강태준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이렇게 외칠 터였다. 총재님은 15년 전에도 무리한 사업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뻔했고 지금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파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그룹의 명운이 걸린 계약을 망쳤습니다. 폭풍은 예상보다 빠르게 몰아쳤다. 며칠 뒤 해외에서 먼저 기사가 터졌다. 선진그룹 아폴로 MA 자금 조달 의혹, 조작된 재무제표로 투자자 기만. 아폴로 인베스트먼트 측은 즉각 계약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하루 만에 시가 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 그룹 본사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사들은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아우성쳤고 모든 부서가 혼란에 빠졌다. 강민혁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70층 총재실. 강태준은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떠 있는 거대한 모니터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아폴로 측에서 모든 협상 채널을 중단했습니다. MA는 사실상 파기 직전입니다. 강민혁 전무가 이사들을 규합하여 총재님의 경영 책임을 묻는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할 움직임입니다. 강태준은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이토록 빠르고 치명적인 칼을 휘두를지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날이 자신이 유배 보낸 한 여직원의 분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신지원. 강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그 여자를 데려와. 김 비서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이곳으로 말입니까? 그래. 시베리아는 이제 끝났다. 전쟁터 한복판으로 데려와. 지하 4층의 강철문이 열렸다. 이번에 김 비서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여유도 시험하는 듯한 태도도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급함과 위기감이 서려 있었다. 신지원 씨,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강민혁 전무가 MA 계약을 공격했습니다.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원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덤덤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지난 며칠간 그녀가 분석한 아폴로 MA 계약의 취약점과 강민혁의 예상 공격 루트, 그리고 그 대응 방안까지 빽빽하게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70층의 총재보다 더 날카롭고 냉철했다. 지원은 김 비서를 따라 70층으로 향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강태준 총재만이 사용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였다. 그녀가 60초의 목숨을 걸고 침입했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원은 총재실 바로 옆에 급조된 전쟁 상황실 워룸로 안내되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전 세계의 뉴스 속보와 실시간 주가 변동, 아폴로 측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강태준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지원의 기척에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사과하지도 그녀를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가장 큰 중앙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폴로 측에서 보낸 최종 통보 이메일이 떠 있었다. 24시간 내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할 시 본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강민혁이 폭탄을 터뜨렸다. 강태준이 지원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리고 자네는 그 폭탄의 설계도를 미리 그려냈지. 그는 지원이 지하에서 작성한 분석 노트를 집어들었다. 이제 증명해봐. 자네의 분석이 책상 위에서만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인지. 지원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시베리아의 유배자도 강민혁의 희생양도 아니었다. 그녀는 얼음 장벽 강태준이 선택한 이 전쟁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그녀는 메인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선진그룹 70층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아폴로 MA 계약 파기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이사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불안, 그리고 계산적인 시선이 교차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강민혁 전무였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비극의 주인공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우리는 지금 선진그룹의 존폐가 걸린 순간에 서 있습니다. 강태준 총재님은 그룹의 미래를 건 M&A를 추진하셨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폭락했고 우리의 신용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거대한 스크린에 띄웠다. MA 계약 실패로 인한 예상 손실액 12조 원. 숫자는 그 자체로 폭력이었다. 이 모든 것은 총재님의 독단적인 경영과 내부 보안 실패가 부른 참사입니다. 15년 전 미라지 프로젝트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쐐기를 박았다. 그는 자신의 편에 선 이사들과 눈을 맞추며 강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숙부는 여전히 얼음 장벽처럼 아무런 표정 없이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본인은 강민혁은 선진그룹의 미래를 위해 현 강태준 총재님의 경영 능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강태준 총재에 대한 경영 불신임안을 긴급 발의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준비된 쿠데타였다. 강민혁파 이사들이 즉각 동의를 표했고 중립을 지키던 이들조차 막대한 손실액 앞에서 흔들렸다. 이제 투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강태준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될 터였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총재님, 변론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차가웠다. 변론은 없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다시 얼어붙었다. 다만 그가 말을 이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최종 분석 보고를 들어야겠습니다. 이사들이 의아해하는 순간 강태준이 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들여보내.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작업복이 아닌 몸에 꼭 맞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신지원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웬 여자? 저 사람은 누굽니까? 강민혁은 그 여자가 신지원임을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숙부님? 저 여자는 회사 기밀을 빼돌린 스파이입니다. 범죄자를 이 신성한 이사회에 들이다니요. 스파이인지 아닌지는 강태준이 낮게 말했다.
저 분석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지요. 지원은 수십 개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와 회의실 중앙의 프레젠테이션 데스크에 섰다. 그녀는 강민혁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원망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USB를 메인 컴퓨터에 꽂았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강민혁이 띄웠던 12조 원 손실 화면이 사라지고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전 전략기획실 현 자료 보관실 소속 신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아폴로 MA 사보타주의 실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명료하고 정확했다. 이번 사태는 외부의 공격이 아닌 100% 내부의 소행입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아폴로 측에 조작된 재무자료를 넘겨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너지. 강민혁이 소리쳤다. 네가 태아그룹에 정보를 넘겼던 것처럼. 지원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화면을 넘겼다. 조작된 자료를 유포한 해외 언론사와 아폴로 내부의 정보원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하나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에테르노 홀딩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여기 계신 이사님들은 모르는 이름일 겁니다. 이 회사는 선진건설의 기타 운영 비용 항목에서 지난 5년간 매주 금요일 새벽 3시 17분 정확히 1억 원씩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계좌입니다. 지원은 강민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 계좌의 유일한 실소유주는 바로 강민혁 전무님이십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강민혁이 이성을 잃고 외쳤다. 지원은 동요하지 않고 마지막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15년 전 미라지 프로젝트의 감사 보고서와 에테르노 홀딩스의 자금 이체 승인서였다. 강민혁 전무님은 15년 전 아버님인 강재혁 부회장님의 몰락이 총재님 때문이라고 믿고 복수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방식은 15년 전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를 고의로 실패시키고 그 책임을 최고 경영자에게 돌리는 것. 그녀는 두 문서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이것은 15년 전 강재혁 부회장님의 서명을 위조해 비자금을 만들었던 필체 감정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테르노 홀딩스의 자금을 승인한 디지털 서명의 알고리즘입니다. 두 가지 모두 동일한 제3의 회계 법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강 전무님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아버지를 몰락시켰던 바로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횡령, 배임, MA 사보타주, 그리고 15년을 이어온 복수극의 전말이 신지원이라는 가난한 분석가의 입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강민혁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부인하지도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지원은 보고를 마쳤다. 그녀는 70층의 모든 권력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원을 지나쳐 넋이 나간 조카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김 비서에게 건넸다. 김 비서. 지금 즉시 검찰에 연락하게. 여기. 선진그룹에 돈 5천억을 횡령하고 MA를 파기시킨 범인이 앉아 있다고. 이사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민혁에게 동조했던 이사들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재빨리 태세를 전환했다. 강민혁 전무를 당장 이사회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이건 그룹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즉각 법적 조치를. 강태준은 그 소란을 뒤로하고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눈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엇인가가 스쳐 지나갔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이 나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끝났다. 강민혁 전무는 이사회 회의실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횡령, 배임, 업무 방해. 그가 15년간 쌓아 올린 복수의 탑은 신지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그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회의실에 남은 것은 승자의 환호가 아닌 차가운 정적과 안도, 그리고 한 여자를 향한 경외감이었다. 모든 이사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서 있는 신지원에게 향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지켜보는 방관자처럼 보였다. 강태준 총재는 즉시 그룹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아폴로 인베스트먼트 측에 보낼 공식 사과, 서한과 재협상 안건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이 있었기에 무너졌던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다. 지원은 조용히 그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녀는 70층의 전쟁 상황실로 돌아왔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붉은 경고 메시지로 가득 찼던 모니터들은 이제 강민혁의 구속 속보를 일제히 내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지독한 피로가 몰려왔다. 지하 4층의 먼지, 엘리베이터에서의 60초, 500억 원의 소송, 그리고 방금 전에 이사회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고 거대한 악의를 심판대에 세웠다. 하지만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 그녀는 이 거대한 재벌가의 전쟁에 이용된 말이었을 뿐이다. 전쟁은 끝났고 말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김 비서의 빈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다. 사직서. 그녀의 이름 세 글자를 쓰는 것이 그 수백억 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살얼음판 같은 70층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으로 정당하게 인정받는 삶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진실을 밝혔고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낯익은 저음이 들려왔다. 자네가 내린 결론인가? 지원이 놀라 돌아보자 강태준 총재가 어느새 방 안에 들어와 그녀의 모니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모든 혼란을 수습한 지휘관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15년 묵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조카를, 마지막 남은 피부치를 제 손으로 내쳐야 했다. 총재님, 지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앉아. 태주는 그녀의 사직서를 더 이상 보지 않고 방의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 제국의 정점에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15년 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리에 반사되어 낮게 울렸다. 나는 동생을 잃었네. 강재혁, 민혁이 아비 말일세. 그는 유능했지만 너무 무르고 감성적이었지. 반대파들은 그걸 이용했고 나는 그들의 함정을 알면서도 동생을 지키지 않았네. 지원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얼음 장벽의 고백이었다. 나는 그 희생을 딛고 그룹을 장악했네. 그리고 그날부로 내 감정도 함께 묻었지. 감정은 약점이고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독이라고 믿었으니까. 나는 스스로 얼음 장벽이 되었네. 그게 이 제국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여겼지. 그는 천천히 지원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고독과 그녀도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자네가 나타났지. 그가 말을 이었다. 500억짜리 소송 앞에서도 울거나 애원하지 않고 60초 안에 나와 거래를 시도했어. 나는 자네를 시베리아로 보냈네. 그곳은 내 과거의 무덤이었지. 자네가 그 무덤에서 뭘 파낼 수 있는지, 내게 유용한 칼이 될 수 있는지 시험했네. 하지만 자네는 내 예상을 벗어났어. 자네는 단순한 칼이 아니었네. 자네는 내가 묻어버린 진실, 그 자체를 들고 나왔지. 자네의 그 정직함, 그 어떤 압력에도 휘어지지 않는 꼿꼿함, 그리고 그 냉철한 지성. 그것이 내가 15년간 쌓아 올린 벽을 무너뜨렸네. 강태주는 지원의 책상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모니터에 떠 있는 사직서라는 단어를 향해 손을 뻗어 삭제 키를 눌렀다. 자네의 500억 소송은 당연히 취하됐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자네에게 빚을 졌고 이 그룹 전체가 자네에게 빚을 졌어. 그가 지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자네가 떠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들어오자 태준이 지시했다.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게. 그룹 전략 총괄 본부를 신설하고 신지원 씨를 본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내 직속이네. 김 비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지원이 당황해서 입을 열었다. 총재님, 저는 그런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분석가.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맞아. 자네는 최고의 분석가이지. 그래서 나는 자네의 분석이 필요하네. 이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그는 김 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냈다. 방 안에 다시 두 사람만 남자 그가 지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낮아져 있었다. 솔직히 말하지, 그 직함은 자네를 내 곁에 두기 위한 명분에 불과해. 총재님, 나는 15년간이 70층에서 홀로 싸워왔네. 아무도 믿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내 등을 맡기지 않았지. 하지만 자네라면, 신지원 자네라면 믿을 수 있겠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총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것이었다. 내 곁에 있어주게. 단순한 본부장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로서, 나와 함께 이 제국의 미래를 그려나갈 동반자로서 말일세.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것은 명령이나 구걸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의 제안이었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가난한 소녀, 재벌가의 복수극, 냉정한 총재.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제목들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고독을 보았고 그의 제안이 가진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 지원은 그의 제안에 네라고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의 사직서가 사라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총재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한 분석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폴로 MA 건 말입니다.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확실성입니다. 강민혁 전무가 흘린 조작된 자료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녀는 화면에 새로운 재무 모델링을 띄우기 시작했다. 강 전무가 이용했던 자금 조달 방식은 버리고 스위스 채널을 통해 우회하는 새로운 플랜 B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하에서 분석해둔 자료가. 강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대답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의 얼음 같던 입가에 15년 만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가난한 소녀는 거대한 복수극에 휘말렸지만 결국 아무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이 냉정한 총재의 심장을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빼앗아버린 것이었다.